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미인도 토론회라는 행사가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청룡제 화백 본인이 이미 지난 91년 내 작품이 결코 아니라고 했으나 그 후로도 무려 26년째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미인들을 놓고 그 근본적 해결 방안을 찾는 자리라고 하는데요. 위작 여부에 가장 권위 있고 최종적인 판정 권한은 통상 작가에게 있죠. 작가가 가짜라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미인도만큼은 작가가 왕성한 활동을 할 때 생전에 이미 내 작품이 절대 아니라고 판정했음에도 여전히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참 이상한 사건이죠. 만약 그 그림이 진짜가 맞다면 그럼 천화백의 성격, 기억력의 문제로 하는 해프닝으로 마무리가 되겠죠. 근데 만약 그 그림이 가짜라면 작가가 살아 생전에 직접 가짜라고 했는데도 작가의 권위를 압도하며 지금껏 논란을 이어오게 한 그 힘의 정체는 뭘까요? 만약 그 경우라면 이 사건은 거짓이 진실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 이익을 지켜내기 위해 얼마나 집요한지 미술사에 길이 남을 사례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림 한 점 가지고도 그럴진데 그게 권력의 문제라면 얼마나 집요하고 극악하겠는가. 어쩌면 미인도 사건은 우리 현대사에서 권력이 자기 이익을 위해 만들어냈던 수많은 가짜 간첩, 가짜 안보, 가짜 담론의 축소판일지도 모른다. 제가 이 미인도 사건에 관심을 가진 건 그래서입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김은지 기자도 이 미인도 사건을 아시죠? 네, 알고 있죠. 이상한 사건이에요.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지실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이제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특이한 지점은 작가가 살아 생전에 왕성한 활동을 하고 기억력에도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내 그림은 아니다. 그러면 보통 끝나거든요. 이 위장 논란은 작가가 사망한 이후에 보통 일어나는데 예, 이상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물론 기억력의 문제거나 성격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만약에 진짜로 위작이라고 하면 26년간 작가가 아니랬는데도 그걸 덮어왔지 않습니까? 뒤엎어왔지 않았습니까? 굉장한 힘이죠. 그 힘이 뭔가 저는 궁금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만간 판결이 날 것도 같아요. 이제 국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예.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어제 청와대가 1,300여 건에 달하는 문건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 위안부 합의 등 각종 현안에 대한 회의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다라는 건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보육 문제와 관련해서 누리과정 예산이 전국 쟁점으로 떠올랐을 때는 언론사 가운데 어디를 활용해서 이렇게 하라는 식의 내용도 적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우호적인 언론 매체를 활용해서 정책 집행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려는 청와대 차원의 시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추가 득템을 했군요. 예, 훨씬 더 많이 득템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랄까요. 공무원적 일처리 방식의 긍정적 효과라고 할까요? 의도치 않았던. 자기 책임 범위, 예? 자기 책상,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공무원들의 성향이 있거든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데, 아마도, 예를 들어서 보직이나, 여러 가지 이동이 있을 때 과거 캐비넷에 들어있던 것, 이거는 있거나 방치된 게 이제 나온 것 같은데, 한 번에 파쇄하라고 했을 때도 자기 책상, 예. 자기 캐비넷, 그걸 벗어나지 않았던 거죠. 예. 그래서 네. 애매모호한 책상이나 애매모호한 캐비넷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건 내 게 아니니까. 네, 어제 발견된 곳도 정무수석실 현재로 쓰고 있는 사무실인데 과거에는
정부 정책조정수석실 산하 기획비서관이 쓴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업무 범위가 조금씩 달라지면서 해당 캐비넷을 안 건드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리가 바뀌거나. 네. 그러니까 남아있는 거를 다 없애버려 라고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그 남아있는 걸 다, 그 다는 공무원들 마인드에는 내 앞에 있는 거 다거든요. 예. 그 건물에 있는 게 다가 아니라. 만약에 이게 사기업이었고 혹은 벤처기업이었고 다 없애버리라고 했다면 다 잊었을 거예요. 예. 공무원적 마인드의 긍정적. 예. 얘기치 않았던 긍정적 효과였다. 예. 그렇게밖에 설명이 될 수 없죠. 이렇게 많이 나온 거는 한두 건도 아니고. 네, 오늘까지 계속 조사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추가로 또 뭔가 발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게 이제 한 1,000몇백 건인 건 예, 어제 1,300건이었고요. 또 지난주 금요일에 300건이었으니까 합치면 1,600건 정도 됩니다. 2,000건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시가 지금 이 문서가 작성된 기간으로 파악되는 이 당시가 최순실 게이트가 막 점화되는 시점. 예. 그리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일했던 시점이거든요. 네, 2015년 3월 2일부터 2016년 11월 1일까지 어제 발견된 것들은 시점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국정농단으로 이제 문제시되고 있는 뭐 삼성 경영권 승계 문제나 블랙리스트나 위안부 문제나 세월호 국정교과서 이런 논의가 한참 있을 때였고 청와대 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관련 내용이 우수수 터지고 있어요. 예. 네, 그런 내용 다 쓰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사 이런 문제를 언론사 가운데 어디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라. 언론사를 이렇게 마음대로 부리고 싶은데 지상파를 어떻게 그냥 돕겠어요. 예. 보면 항상 보수 정권에서는 이런 언론과 권력과 언론의 협조를 넘어서는 밀월, 네. 뭐 부역이라고도 표현하고 하는데 항상 있었어요 보면. 특이하죠. 보수 정권은 언론사를 이렇게 끼고 가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부끄러운 일이죠. 시사에는 연락이 없었나 보죠? 뭐 아예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나왔었는데요, 보도가요. 네, 제 이름도 있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청와대는 이번 정부 문건 작성 관련해서 특정인이 작성했다라는 것도 알려줬었는데요. 기획비서관,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기획비서관이 작성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물은 현재 국무조정실장이거든요. 좀 작성자가 특정됐기 때문에 전문 증거로서의 능력을 좀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부 문건이겠죠. 모든 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200건 정도요.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좋은 점은 뭐냐면 청와대에서 이렇게 비서관급들 근무했던 분들은 대부분 공무원들이에요, 또.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현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조사가 실제로 그렇게 어렵지 않다. 예. 해당 공무원 그 보직에 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된 건가, 본인이 작성한 게 맞는가 확인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작성 시기에 근무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기소된 혐의들로는 사실 유죄도 나기 어렵고, 나와봐야 벌금 정도거든요. 예. 근데 기억해 보시면 최순실 게이트의 시작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조선일보의. 네, 속칭 넥슨 땅 보도 사건이었죠. 네, 조선일보가 대립각을 세우면서 긴장이 고조됐었는데 그때 첫 번째 라운드는 조선일보가 졌죠. 예. 그래서 깨갱하고 사라지는가 했더니, 미르재단. 예. 건물이 나오고 하면서 터진 건데, 그러니까 첫 시작이 우병우 민정수석이었는데, 우병우 민정수석은 사실상 아주 가벼운 정도, 처벌밖에 예상이 되지 않는데, 유죄가 난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추가 기소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문서들이. 네, 그런 전망이 많아요. 네. 어제 법정에 나와서 재판받으러 나왔었는데 기자들이 관련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우병우 전 수석은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마는 무슨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최순실 씨도 뭐 언론 보도 보고 알았다고 하는 분이니까요. 예. 청와대에 있었던 일은 모두 다 잘 모른다고 하는 분이니까. 자, 어쨌든 이게 추가 기소 출발점이 될 수도 있는 문서가 우르르 나왔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특정되고 작성자가 그리고 관련 재판들 이재용 부회장이라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가 블랙리스트 재판은 이제 선고만 나왔네요. 네, 이번 주 27일에 선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군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내용 일부가 만약에 판사에게 가면 뭐 심정적으로 참고할 수는 있겠죠. 여간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네. 자, 그리고 더 나올지도 모르겠다. 네. 공무원들이 큰일을 해냈다, 이거. 일처리 방식. 자기 것은 확실히 반드시 삭제했겠죠. 예. 근데 일이라는 게 규모가 커지면 내일인지 내일인지 애매모호한 공간이 꼭 생기거든요. 어디서나. 예. 그런 게 남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JTBC가 국정원 임 과장의 휴대전화를 입수해서 복원했습니다. 임 과장이 국정원 직원들과 주고받았던 수많은 문자와 통화 내역을 확인한 건데요. 문제가 처음 드러난 2015년 7월 6일 저녁에 임 과장은 통화 목록에 나나테크 허성구 이사와 통화합니다. 그런 다음에 국정원 동료 직원 이모 씨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데요. 허 이사가 급하게 전화를 달라고 한다. 시스템을 오해달라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프로그램이 삭제가 되기 때문에요. 이것이 어떤 언어인지에 대해서 지금 의문이 가고 있고요. 또 임 과장이 자의적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삭제했다고 이제까지 국정원은 주장하고 있는데 해당 문자 메시지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의심하는 정황들이 드러납니다. 그게 JTBC 특종이죠. 예. JTBC가 이런 보도에 강해요, 보면. 예. 태블릿도 그렇고. 과거 MBC가 한창이었을 때는 이제 탐사보도 능력이 MBC가 발군이었거든요. 예. 손석희 사장이 MBC 출신에서 그런가요? 이런 거는 뭐 유사 보도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유일한 단독인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가 드러난 게 임 과장이 단독으로 했다 모든 걸 얘기했는데 지금 시스템을 오해달라 이런 걸 보면 뭐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오버라이트일 가능성이 아주 높죠. 예. 네, 그런 다음에 삭제가 됐기 때문에 오버라이트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이제 특정 파일을 지우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덮어쓰기가 있단 말이에요. 군사 기준을 맞추는 뭐 몇십 회 덮어쓰기 뭐 이런 프로그램. 아주 많이 덮었으면 첫 데이터가 사라진다,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거죠. 걸 수도 있고 그 얘기는 이제 JTBC에서도 보도를 했던데 저는 처음에 이 오해달라는 걸 보자마자 제일 먼저 떠온 단어는 오링이었어, 오링. 이게 도박판에서 판도이 다 떠났을 때 오링이라고 하거든요. 은어로. 자원을 다 없애버려라 써서 시스템을 오링시키라 이런 오버라이트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단어가 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문자를 주고받는 날 새벽에 이걸 삭제했잖아요. 문자에 예, 그렇죠. 보면은 국정원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개할 생각이 없었던 거죠. 공개한다는 말은 페인트 모션이었고 그때 그 직전에 삭제하게 한 후에 그 책임은 임 과장 혼자, 왜냐하면 개인 일탈로 얘기를 했으니까 혼자 지게 하는 걸로 미리 그림을 그려둔 게 아닌가. 임 과장은 그 사실을 스스로는 몰랐지 않았을까. 지시대로 했겠죠. 예. 게다가 또 감찰 없었다라고 국정원이 기존에 해명한 바가 있는데 하지만 7월 17일 저녁 전화를 보면 감사관실에서 찾는다라는 문자가 있습니다. 임 과장은 아마 이제 상관의 지시에 따라 삭제하라니까 삭제하고 그 부분은 네가 책임지는 거 해라라고 한 것 같고 그 책임이 이런 사망으로 이어질 줄은 저는 임 과장 본인도 몰랐을 거라고 봅니다. 유서를 봐도 그렇고 그런 의혹이 지금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문자를 통해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이 특종이 나온 김에 확실히 다시 짚어두자면 당시 국정원은 이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이 북한 감시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절대 내부 민간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민간인 사찰이 아니었다. 혹은 뭐 선거 개입용이 아니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당시 유출됐던 이탈리아 본사하고 주고받은 이메일을 보면 카톡 얘기가 나와요. 카톡 감청하는 것은 얼마나 진도가 나갔느냐. 그리고 삼성 갤럭시 신형폰. 네, 최신형 핸드폰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네, 이것도 되느냐 계속 물어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갤럭시 수입해서 거기서 카톡을 쓰나요? 만약 북한이 진짜 카톡을 쓰면
이런 감청 프로그램을 어렵게 해외에서 수입할 필요가 없어요. 카카오 본사에서 카톡 서버를 보면 되죠.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걸 왜 어렵게 이런 외부 프로그램을 사서 북한에 막 해킹을 해가지고 휴대폰을 그렇게 합니까? 카톡 쓰면 카톡 서버 보면 되지, 그냥, 우리나라에서. 영장 청구를 하든지, 간첩이라고. 어쨌든, 당연히 국내 사찰용이라고 추정한 게 합리적인데, 예. 그때는 정권도 이거를 덮으려고 했던 거고, 예. 최소한 묵인했던 거고요. 국정원은 적극적으로 말도 안 되는 북한용이라고 하고, 그리고 혼자서 한 모든 걸 했다고 하는 직원은 공개하기로 당일날 사망해버린 거죠. 다 삭제하고. 정말 이상한 사건이고 희대의 사건인 것이 국정원이 조직 차원에서 한 일을 은폐하기 위해서 심지어 국정원 내부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죽음에도 이르게 한 희대의 사건이죠. 그 과장님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임 과장님. 시키느라 한 건데. 자, 이 사건은 굉장히 저는 큰 사건이고 앞으로도 계속 저희도 보도하고 많은 곳에서 추적해야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의 삼성 뇌물재판 증언에 대해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열린 자신의 재판에서였는데요. 최 씨는 박영수 특검팀이 딸을 새벽 2시에 데리고 나간 것은 잘못한 것이라면서 자신이 잠을 잘 못 잤다라고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또 정유라 씨가 삼성 재판에 출석한 것에 대해서 최순실 씨는 특검의 협박으로 2살짜리 아들을 두고 나간 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뭐 최순실 씨 입장에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CCTV를 공개하지 말았어야 된다니까요. 그 차를 향해서 그렇게 향해서 뛰어가는 것을 보고 보쌈이라고. CCTV만 안 나왔어도 이제 이런 얘기를 보면 혹시 끌려갔나? 네? 잠깐 얘기하러 나왔다가 뭐 잡혀갔나? 보쌈 당했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보쌈이라고 해놓고 그렇게 차를 향해서 뛰어가는 장면을 공개를 해버리면 어쨌든 최순실 씨와 정유라, 장시호 셋의 머리 싸움이 한참인 것 같아요. 셋의 머리 싸움이. 예. 처음에는 장시호 씨가 정유라 씨와 가까웠다가 그리고 정유라 씨와 엄마 최순실과의 갈등이 있다가 최순실의 이제 되치기 장시호와 둘이 싸워라. 돈은 장시호가 가져갔다. 여기까지 진척이 됐고 이때 얘기하는 돈은 그 삼성동 금고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말씀하시는 사저에 거죠? 있었던 그 돈을 의미하는 거라고 제가 취재한 결과 정유라 씨는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특검 쪽에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고 싶은 것은 이 금고를 최순실 씨가 장시호 씨에게 먼저 언급한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죠? 메모를 직접 적어줬죠. 둘 다 구치소했을 때.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손에다가 글씨를 써서 계속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유라는 이제 이 돈으로 부양하도록 하라고. 근데 당시까지만 해도 최순실 씨가 장시호 씨를 100% 신뢰했다는 거죠. 예. 지난해 12월이니까요. 평생 먹고 살 돈이 거기 있다고 말을 해줬으니까. 그런데 제가 장시호 씨 관련해서 장시호 씨 태도 변화, 특검에 협조하는 태도 변화를 보면서 이건 돈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도 한번 특검이 따져봐야 한다고 했을 때 그 돈은 장시호 씨가 구속 수감이 되기 전 한동안 검찰에 잡히지 않고 행방이 모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장시호 씨를 여전히 100% 신뢰하고 구치소에 들어왔어도 금고에 평생 쓸 돈이 있다라고 했을 정도니까 저는 최순실 씨가 장시호 씨더러 검찰에 출두 혹은 잡히기 전에 처리해야 할 돈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 제가 얘기했던 돈은 그 돈이었거든요. 예. 실제로 그때 그런 의혹들이 있어서 빨리 긴급 체포해야 된다는 여론이 아주 컸습니다. 근데 검찰은 뻔히 휴대폰 추적을 하면 되는데도 일주일이나 열흘 가까이 그냥 뒀어요. 장시호 씨를. 상대적으로 늦게 체포됐습니다. 네, 장시호 씨를 처음 언급한 것도 이 방송에서 안민석 의원이 장시호 씨를 주목해야 된다고 하면서 얘기가 시작됐는데 그런 보도가 난 다음에도 계속 그냥 뒀죠. 예, 열흘이었던가요? 거의 2주 가까이 행방이 묘연하다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잡혔어요. 예, 무슨 단서나 이야기 없이.
그게 그때 처리하라고 한 돈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돈을 혼자 이렇게 드시려고 하다가 이런 사단이 시작된 게 아닐까. 장시호 씨 수감 직전의 동선을 특검은 다시 살필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그때도 주장했고 지금도 주장합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하나 정도 더 하고 넘어가죠. 네, 검찰이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전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한 구체적인 정황을 확보하고도 이것을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관련된 문건을 박근혜 정부 청와대로 넘겼다라고 합니다. 청와대로 넘겼다고요? 네, 당시 법무부 장관은 황교안 전 총리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뉴스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수사하라고 했더니 수사는 안 하고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이걸 넘겨버린 거 아닙니까?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국정원이 댓글 사건을 일으켰고 그 댓글 사건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 자료를 압수한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 넘겨버린 거 아닙니까? 없애버린 거죠? 말하자면. 당사자가. 그렇죠. 원본 그대로 청와대에 준 거니까요. 예. 이거는 댓글 수사팀에 보냈어야 되는 거죠? 윤석열 팀이나 최동욱 전 검찰총장에게 보냈어야 할 게 글로 안 가고 청와대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누가 결정했겠어요? 예. 당시 검찰이 이걸 압수수색한 다음에 넘기려면 검찰총장 아니면 법무부 장관이겠죠. 그렇죠. 직접 지휘를 하니까요. 네. 당시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누구였죠? 2013년이었으면 최 총장 때입니다. 최동호 총장이요? 최동호 총장은 몰래 넘겼다니까. 그리고 이제 김진태 총장으로 바뀌게 된 시점인데 언제 넘겼는지는 정확하게 특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도 사실은 다시 수사할 만한 누가 넘겼는지 따져서 수사할 만한 사건이고요. 방산비리 어제 얘기도 나왔었는데 오늘도 방산비리 뉴스가 있긴 있군요. 시간이 다 돼서 예. 어제 얘기 나왔던 카이 여기서 직원 차장의 처남한테 돈을 몰아줬다 이런 얘기죠? 네, 일감 몰아주기로 100억 정도에 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라고 합니다. 100억이면 혼자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이게 비자금이 아니겠는가. 누군가한테 이 돈이 넘어간 게 아니겠는가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요거를 잠깐 언급한 이유는 저희가 이제 어제 방산비리 얘기하다가 방산비리는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예. 수통. 2차 세계대전 말미에 쓰던 수통을 우리 군이 계속 썼거든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수통을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네. 아십니까? 누군지? 네, 김광진 전 의원. 예. 그래서 김광진 전 의원을 저희가 3부에 모시기로. 수통을 바꾸는데, 예. 얼마나 들었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수통 바꿀 수 있으면 다 바꿀 수 있거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국민의당이 여러모로 위기입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스튜디오 나오시기로 했는데 이렇게 안 나오십니까? 뭐가 처음부터 위기예요? 위기는 맞죠? 국가가 위기입니다. 국가. 국회 위기라고 하시니까 예, 다른 얘기 전에 그러면 전공 분야 베를린 선언 이후에 정부가 군사회담, 적시적 회담 동시 제안을 했어요.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시의적절하게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전문가신데 북한이 여기에 호응하고 나올까요? 글쎄 당장에 호응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정부의 이러한 군사회담, 적십자회담의 제안에 대해서 생각하는 기회를 갖고 지금 현재 자기들의 상황이 결코 유엔 안보리 제재, 특히 중국의 제재가 조금 더 가속화되면은 견딜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그러면서도 우리가 또 받을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역제안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혹시라도 문재인 정부에서 대표님에게 평양에 좀 다녀오라고 제안을 하면 어떻습니까? 저한테 다녀오라고 하겠어요? 김총수한테 다녀오라고 하지. 아니 대표님 그쪽에 전문가시니까.
그런 제안은 응하실 수도 있죠. 그런 내용의 제안이라면. 그러한 제안을 하면은 저는 뭐 협력할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북한에서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 그리고 5년 임기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분이 특사로 가면은 저 같은 사람은 옆에서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뭐 대북 문제에 있어서는 대표님이나 문재인 정권이나 크게 길이 다르지는 않아 보여서요. 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이기도 하고. 뭐, 최근 이야기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그러면 최근 이야기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예. 홍준표 대표가 결국 그 여야 영수회담에 안 갔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홍준표 대표가 가야 된다고 봅니다. 가서 홍준표 대표가 하실 말씀을 대통령께 다 하시고 또 대통령의 말씀도 들어보는 것이 원칙이지 정치를 살리자, 소통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의 모임에 가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왜 안 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던데요. 예, 진짜 이유가 뭐였을까요? FTA를 반대했는데. 예, 뭐 그런 것들은 다 핑계인 것 같고 진짜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죠? 핑계라고만 볼 수 없을 거예요. 또 그분의 주장은 주장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뭐 지난 대통령 선거 때의 앙금 이런 것들이 남아 있겠죠. 그렇지만은 예. 저는 그건 선거는 선거고 또 끝난 거 아니에요. 가장 큰 민주주의는 승복입니다. 예. 승복하고 대통령으로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은 돕고 또 야당이니까 견제할 것은 견제해야지 무조건 가지 않겠다. 이러한 것은 또 다른 야당들이 자기하고 맞지 않으니까 안 가겠다. 이건 국민 의사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뭐 열리진 않았는데 예, 불참한다고 해서 제가 여쭤보고 잘 되겠죠. 그리고 홍준표 대표도 그렇게 속 좁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전국적으로는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속 좁은 분은 아닌데 이제 전략적으로는 판단하시는 분이라 자 그건 이제 두고 보기로 하고요. 최근에 유석준 혁신위원장을 놓고 극우다 아니다 말들이 많은데 대표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유석준 위원장? 제가 나무당 전체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네, 그분이야 극우죠. 극우죠. 다시 박근혜 시대 박근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극우다. 여보세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더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다 이것이죠. 예. 뭐 그런 것은 다 우리 김총수하고 저하고 똑같네요. 저 또 꼭 거슬러 올라 볼게요. 이번 8월 27일 전대 차기 당대표 후보로 이제 정동영, 천정배, 원외로는 김한길, 문병 이렇게 4파전일 걸로 보도되고 있던데 혹시 이분들 중에 개인적으로 지지하시는 후보 있으십니까? 제가 이따 가더라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있긴 있으신 거죠? 네? 그건 답변을 유보하겠습니다. 예, 있으시군요. 혹시 현역인가요? 원인가요? 글쎄요. 답변을 유보하겠다는 것을 이해하셨을 건데. 저기 손학규 전 대표는 최근 발언이 없으시는데 국민의당에 여전히 계시죠? 그렇습니다. 예. 이분의 출마 가능성은 없나요? 글쎄요. 언론에는 그러한 것을 보았습니다마는 최근에 연락을 안 해보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와도 최근에 연락을 안 하셨다고 제가 본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연락하신 게 언제쯤 되십니까? 안철수 대표께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 구속 후 입장 표명을 할 때 오전에 연락했습니다. 오전에요. 그 입장 발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안철수 전 대표의.
저는 시의적절했다고 이미 평가를 했고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아무튼 후보로서 그러한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말씀한 것은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이제 내용이 그러니까 시기가 너무 늦었던 것 치고는 내용이 그렇게 늦게 발표할 이유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평이해서 그게 이제 안철수 대표가 또 주위에서 생각했던 내용들이에요. 사실 이유미 씨하고는 특별한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카이스트 대학원 제자다. 또 캠프에서 자원봉사자 및 상황실에서 일했다. 이러면 일반적 국민 상식은 잘 알 것이다. 측근 아니냐, 제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관계는 아닌 것 같고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저에게도 비상대책위원 최고위원으로 추천한 분이고 비교적 가까운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로서는 말씀하기가 참 곤란한 거예요. 사실은 모르고. 이유미 씨는 이미 검찰에 구속돼 있고 또 이준서 씨도 구속돼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또 잘못하면은 검찰에 뭐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느니 그 결과도 모르면서 얘기하느니 말꼬리 잡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많은 비난을 감수하면서 기다렸다가 이준서 최고위원이 구속되니까 유감 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후 사정은 그렇긴 합니다만 그 임팩트가 너무 없었다 뭐 이런 세간의 평이 있습니다. 네, 그건 뭐 임팩트란 게 뭡니까? 뭐 정계 은퇴하라 이 말씀하시고 뭐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예. 그 정도 내용이면 그렇게까지 미룰 일이 뭐가 있었냐 뭐 이런 지적인데 이제 그건 지나갔으니까요. 네. 어쨌든 제보 조작권을 꺼내셨으니까 몇 가지만. 아니 뭐 내가 꺼냈어요? 김성수가 꺼내놓고 말이지. 하다 보니 글로 갔죠 뭐. 어쩔 수 없이. 그게 주목적 아니에요? 주목적까지는 아니고 예. 예. 말씀하세요. 아무튼. 그걸 또 기다리셨죠 질문을. 몇 가지만 여쭤보자면요. 물론 뭐 많은 부분들이 이제 정리되어 가는 중이긴 한데, 아직도 정리가 안 되게 한 서너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우선, 국민의당에서는 이유미 씨 단독 범행이라고 처음부터 주장했고, 자체 조사단도 그렇게 결론이 났는데, 이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이 됐으니까, 이제는 단독 범행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도 이유미 씨 단독 범행으로 믿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여기서 단독 범행이라는 게 이제 조작을 단독으로 했다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예. 조작을 단독으로 했죠. 예. 그런데 이제 이유미 씨가 기자회견을 해서 국민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거 아니고 당의 최고위원이 연루됐으니까 그리고 그걸 퍼뜨린 거는 공적 조직이었으니까 이걸 단독 범행이라고 하면 조작 행위 그 자체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거니까 이제는 단독 범행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도 이준서 씨 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이유미 씨 단독 범행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조작을 단독으로 했다는 아니 거죠. 글쎄. 예. 그런데 우리 김총수께서도 방송을 통해서 그러한 얘기를 했다가 많이 피소 당해봤는데 저도 많이 당했어요. 예. 저는 지금도 재판받고 있어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예. 확정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갔을 때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그게 의심스러워요. 누가 전화, 아들, 회사, 본인 세를 놓고 카톡을 조작할 걸 알았겠어요. 누가 자기 동생을 데리고 앉아서 음성 조작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서 씨는 믿었고 또 파슨스쿨 그분들이 다녔다는 그러한 명단도
명단인가 뭐 서류상 확인을 했고 또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니까 이메일 전화를 주니까 기자들이 그러한 내용으로 인터뷰 이메일을 보내도 본인이 열어보기는 했는데 답변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유미 씨는 이 두 분이 대기업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신상이 밝혀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 이런 것에서 완전 범죄에 따라서 넘어갔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철저한 검증 또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당시 당대표였던 저로서는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과를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법적 사실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도 이준서 씨도 구속된 상태에서 어제까지 9번 하루에 10시간 이상 조사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보도 보면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검찰 수사를 좀 지켜보자. 그리고 뭐 다음 주에 이준서 씨가 기소될 거니까 그때 보면은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장은 잘 알겠습니다. 이제 근데 이유미 씨가 혼자 기자회견을 만약에 했다면 뭐 공신력도 없고 파급력도 없을 텐데 이제 유력 대선 후보를 낸 공당이 사실이라고 하니까 모든 매체가 바다를 쓴 거고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까지 구속이 됐으니까 이거를 이제 조작이라는 사실 자체 그걸 제작한 사람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단독 범행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제 알겠습니다. 똑같은 답변이 나올 것 같아서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는데 예. 우리 김어준 총수도 방송을 하면서 그러한 것이 검증을 해서 믿을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방송했지만은 비소당해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지금 다 끝났어요? 아직 다 안 끝났는데요. 안 끝났으면 말할 자격이 없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재판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데 그러면 김총수는 거기에 예. 이게 조작됐다, 사실이 아니다 알면서 방송하셨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고 했다 하더라도 국민의당이 이제 이유미 한 사람에게 속았다 이런 얘기만 계속 나오는데 그런 거 걸러놓으라고 당의 조직이 있는 거고 그걸 못했으면 공당으로서의 책임은 조작한 사람보다 더 큰데 그 책임 이야기가 제대로 안 나와서 제가 그 얘기를 계속 문제 제기하는 거고요. 책임 얘기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이준서 씨가 체포가 됐어요. 예. 근데 검찰 수사 결과로는 기자회견을 5월 5일 날 했는데 다음 날 사실상 제보자가 없다는 문자를 이유미 씨로부터 받았는데 그걸 삭제했다고 지금 드러났거든요. 그 사실은 아시죠? 보도를 통해서. 그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저도 그 보도를 보고 예. 물어보았는데요. 그렇지가 않다 하는 얘기를 그러한 내용의 문자나 혹은 카톡을 받은 적이 없고 삭제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준서 씨 변호인은 얘기하고 있고요. 예. 남부지검에서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예. 어디에서 나왔는 팩트, 그 사실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검찰 수사 또는 이준서 씨 기소되는 그 기소장에 나타날 거니까 그걸 좀 봐야겠다 하는 유보적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도되긴 했는데 아직 팩트로 확인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군요. 팩트 확인도 안 되고 예. 남부지검에서도 그러한 게 없다라고 부인해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그러면 그 질문은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요. 만약에 그랬다면 사실 이준서 씨가 모른다는 건 이제 거짓말이니까요. 근데 그렇지, 그랬다고 하면은 문제가 되겠죠. 예. 그거는 일단 질문을 유보해 놓겠습니다. 다음 기회로. 그런데 이제 제가 꼭 여쭤보고 싶은 건 이런 부분입니다. 대표님이 이제 입장을 바꿔서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 부인이나 딸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어떤 제보 녹취를
문재인 캠프에서 선거 나흘 전에 기자회견에서 대대적으로 퍼뜨렸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조작을 했어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일개 당원이 혼자 다 했다고 해요. 그럼 대표님은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럴 경우는 민주당 해체하라고 하고 문재인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겠어요? 안철수 후보의 따님 혹은 뭐 부인, 예. 민주당에서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것처럼 뭔가 결정적 과정에 대해서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무슨 답변을 내놔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서 답변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세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시면 입장을 바꿔서 하더라도 예. 물론 우리가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네거티브 전술을 쓴 것은 문재인 후보 측에서도 우리도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다 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대통령 선거 보세요. 네거티브가 더 심해요. 우리가 거기가 좋다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사과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네거티브가 아니라 이건 조작을 한 거니까 상대방이 똑같은 조작을 했을 때도 이건 그래서 상대방이 일개 당원이 혼자 다 했다고 하면 그냥 아니 네. 그 조작한 사실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몰랐다고 하는 거는 알겠는데요. 조작하는 것. 예. 동생하고 함께 앉아서 음성 파일을 만드는 걸. 어느 사람이 그걸 생각했겠어요. 생산하기 힘든 일이죠. 예, 아니 맞습니다. 그런데 예. 그걸 그렇게 했으니까 확정적으로 했으니까 알았으니까 결과가 이러니까 지금 답변해라. 뭘 답변해요? 대표님이 평상시하고 다르게 오늘 좀 꼬이십니다. 예. 해보세요. 이것 넘어가고요.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는 게 많아요? 대표님 답변이 계속 똑같을 것 같아가지고요. 저는 대표님이 사전에 이거를 알았거나 조사를 지시했거나 그럴 일은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이 선거를 한두 번 치른 분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그건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네요. 그 대목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선거 도사신데요. 근데 이거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대선 4일 전에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줄지도 모르는 기자회견이 있을 거다. 요 내용은 사전 통보를 했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없었습니까? 받지 않았어요. 그러한 것들을 받았다고 하면은 이준서 씨가 지금 구속 중이에요. 이유미 씨도 구속 중이에요. 그리고 김인원, 김성호 이 두 부단장도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정도 사안을 당대표나 후보에게 사전에 지시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하거나 그러진 않았다 하더라도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이제 곧 발표합니다. 이런 보고도 안 하고 발표한다는 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대표님.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네. 국가기관이나 회사 조직이 아니에요, 정당은.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러한 모든 것이 당 대표에게 또는 후보에게 보고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국민들은 상식적으로 믿지를 않고 있다고요. 아니, 이게 모든 사안이 보고되지는 않죠. 글쎄 예. 제 말씀 들어보세요. 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네네. 보고되지 않았겠느냐? 보고했을 거다. 이게 국민적 상식이고 그렇죠. 실제는 없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검찰이 밝힐 몫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지금 현재 몇 날 며칠 조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알겠고요. 예. 만약에 제가 알았다고 하면은 이실직고하는 게 낫지. 지금은 거짓말하는 게 제일 나빠요.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거듭 제가 뭐 조크로 얘기합니다마는 스티브 잡스가 핸드폰 만들어 놔서 모든 것은 거기에 기록돼 있어요. 그러한 것이 과학적으로 또 없는데 그래서 지금 일반 상식과 법적 사실에 대해서 상당히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알겠고요. 예.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이유미 씨가
조작은 혼자 했을지언정 그 활용된 정보는 혼자 구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시민사회수석 딸이 문준용 씨 또래라거나 뭐 은행 꿀보직에 있다든가 이런 정보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글쎄요, 그 자체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문준용 씨 개인도 시민사회수석 등으로 보게 진상조사단이 구성됐을 때는 이미 이유미 씨의 신변은 검찰에 확보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유미 씨 혼자서 알 수 없는 정보라는 건 인정하시죠? 제가 사실을 모르는데 인정을 어떻게 해요? 아니 이거는 이미 나온 내용이니까요. 이런 내용이더라도 나왔는데 저도 모른단 말이에요. 당연히 모르시겠죠. 제 말은 이유미 씨도 몰라야 하는 내용인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금은 예. 검찰 수사 중이기 때문에 팩트 중심으로 가야 돼요. 이게 이런 내용이 나온 건 팩트입니다. 팩트. 알았을 걸 어떻게 합니까? 모르신다. 적어도 어떻게 알았을 거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게 개인이 알 수 없는 정보라는 건 맞죠? 그 자체도 모르겠어요, 나는. 개인이 알 수 없는 정보는 맞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기가 어디에서 어떻게 습득을 했는지, 그러니까 이준서 씨는 끝까지 예. 그 두 사람의 증인만 보호를 하면 된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그 신세대들이라 대화보다는 카톡, 문자, 바이버로 뭐 전부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걸 쭉 보면은 물론 부분 이준서 씨가 의심한 것도 있겠지만은 그걸 믿고 들어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9일 날이 선거인데 8일 날 처음으로 이준서 씨가 뭐 조작이냐 하고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박지원 전 대표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제 강산비 얘기가 나오면서 저희가 2차 대전 6.25때 수통을 아직도 쓰고 있다. 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수통을 바꾼 분이 있어요. 19대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하셨던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전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수통을 바꾼 남자. 이제 군대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6개월 단기 사병 뭐부터 시작해서 만기 전역한 분들까지 다 입장이 달라요. 근데 예. 그 기초 군사 훈련 4주만 받은 사람부터 만기 전역한 분까지 다 일치하는 대목이 이겁니다. 이 사병들의 장비들, 수통부터 반합이나 헬기나 모든 거, 예. 네. 장갑, 전투화, 전투모, 모포, 모든 그 물품에 대해서 이게 뭐냐고 도대체. 이게 지금 부식도 마찬가지고요. 예. 예. 사실은 우리나라 정도의 경제 규모에 절대 어울리지 않는 그 많은 국방비는 도대체 어디로 갔나 묻게 되는 일치 단결해서 열받는 사안이란 말이죠. 일단 수통 교체 얘기부터 해보죠. 수통이 실제로 보면은 1945년 찍혀있기도 하고 예. US 아미 1950년 찍혀있기도 하고 그런 2차 세계대전 말미에 수통이 실제로 있었잖아요. 얼마 전까지. 실제 우리 규정상에 수통은 폐기 연한이라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는 국가에서 구입하면 5년 지나면 사야 된다. 프린터기는 3년마다 바꾼다. 이런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수통은 일단 폐기 연한이라고 하는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네. 도저히 찌그러져서 쓸 수가 없다. 구멍이 났다. 예, 그럴 경우에만 그냥 한 개씩 폐기를 하는 것이고 또 참 특이한 게 다른 것들은 그래도 세척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네. 모포 이런 거는 한 달에 몇 번씩은 씻어야 된다. 근데 수통은 아예 폐기연한 세척 기준표 이런 거 자체도 없어서 야. 정상적으로 씻지도 않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씻기도 어려워요. 군생활 해보시면 그냥 모래 여가지고 이렇게 흔들어서 한번 씻고 말잖아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다들 훈련소 들어가면서부터 생각하는 게 이 안에 얼마나 균이 많을까. 그러니까. 예, 이게 열어보면 시커멓잖아요. 이게 뒤집어서 닦을 수도 없고요. 네. 그래서 저는 방산비리가 무슨
수천억, 뭐 수조짜리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수백억부터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피부에 와닿지 않잖아요. 예. 근데 당장 이 수통부터 저는 수통이 방산비리의 상징과도 같다. 이거 바꾸려면 얼마 들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조금씩 바뀌어오고는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다 바꿨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긴 한데 한 10년 정도에 걸쳐서 조금씩 바뀌어오고 있는 과정에 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전혀 바뀐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거는 다 예. 저기 그 병장들이 가져가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예결위원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이제 국방위 하면서 예결을 겸해서 했었는데 그때 남아있는 게 한 25만 개 정도가 남았어요. 25만 개. 예, 더 구입해야 될 것이. 예. 근데 한 3만 개 정도 올해 예산으로 구입하겠다. 이제 네. 이렇게 정부 예산안이 올라온 거였는데. 3만 개면 38에 24. 8년 걸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그 흔히 이제 예결위원들이 쪽지 예산이라고 하는 걸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재부 관계자와 그럼 내 쪽지 예산으로 네. 내가 소통 전체를 다 살란다. 네. 그러니까 처리해달라. 라고 해서 그때 이제 25만 개 전소를 다 사가지고 일시에 그냥 다 구매를 해버린 거죠. 그게 얼마나 들었어요? 금액은 사실은 너무 적어요. 25억. 전군의 남은 스톡을 전부 다 바꾸는데. 전군의 남은 스톡을 바꾸는데 한 25억. 무슨 방산비리면 25억은 취급도 안 돼요. 25억이면요. 그 잠수함 같은 쏘는 어뢰 있잖아요. 네. 어뢰 날아가서 터지는 미사일 한 발이 그 정도 가격합니다. 야, 그거를 그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병들은 그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실제 더 웃긴 건 뭐냐면 사람으로 취급했으면 이럴 수 없는 예, 거죠. 병장이 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다음 해 가을쯤에 전부 다 구입을 했어요. 국가가. 예. 근데 저희한테 계속 민원이 오는 거예요. 스톡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다 바꿨다고 당신 하는데 예. 왜 우리 부대는 안 바뀌었냐. 예, 우리 예. 계속 이거 쓰고 있다. 예. 해서 계속 이제 연락이 오는 부대마다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사단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구입한 거 맞다. 새 걸로 다 했다. 예. 근데 전쟁 나면 쓰려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원래 쓰던 걸 쓰고 있다.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군대가 그래요. 전쟁 나면 그 전에 균 먹고 죽겠어요. 아주. 그래서 이 방송 듣는 아직도 그런 것을 야. 쓰는 부대가 있으면 제보해 주십시오. 아니 그러면 그 장군들한테 그거 차고 다니면서 그거 마셔보라고 하세요. 그걸로. 아무도 안 마십니다. 그렇죠. 안타까운 장관들은 일입니다. 거기다가 물러서 딴 게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쓰는 건데 하여튼 군에서 방산비리는 극형에 처해야 됩니다. 극형에.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방산비리는 이적행위다. 어제 대통령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기도 하죠. 우리 장병들의 삶을 낮추는 것이기도 하고 그게 조금 더 크게 보면 뭐 잠수함이라든가 뭐 함정이라든가 전투기에 방산비리가 있으면 결국 적을 이롭게 하는 거잖아요. 이적행위를 벌이고 있는 거죠. 아니 개인 노트북 사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물 좀 깨끗한 데서 먹겠다고. 물통 좀 바꿔달라고요. 물통 좀. 이게 수십 년째 이어지던 이야기인데. 그 모포는 도대체 몇십 년간 몇십 명이 썼던 그 모포인지도 모르는 걸 그대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군생활을 4주 기초군사 훈련 했던 분들부터 만기 전역한 분들까지 다 똑같이 느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문자 받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것까지 겪어봤다. 이게 저희가 시민컷을 한번 받아봤어요. 예. 예. 본인들이 군생활 할 때 정말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싶었던 사안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수통 냄새도 나고 이물질도 잘 벗겨지지도 않고 뭐 이끼도 낀 것도 있고 녹도 쓴 것도 있고 침낭도 좀 많이 솜 같은 게 빠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추웠어요. 실제 가격이 16만 원인 거는 별로 믿어지진 않죠. 세탁기도 이제 50명이 한 대로 썼으니까 이제 그게 훈련 갔다 오고 있으면 계속 밀려 있는 상태죠. 계속 그러니까 그게 계속 돌아가니까 고장날 수밖에 없는. 군인들이 그 총 쏘잖아요. K2랑 뭐 M16 엄청 옛날에 쓰던 거 진짜 한 8, 90년대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전투복의 경우는 많이 이제 소금기도 많이 일어나고 많이 불편하죠. 땀도 많이 흡수도 안 되고. 애들 보내놓고 걱정이 많이 돼요. 애들한테는 줄 거 제대로 안 주고 그 생각하면 눈물 나오려고 그래요. 애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나 그런 생각에. 자기 자식이 만약에 군대 갔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먹고 자고 쓰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낙후돼 있다는 50년 전 걸 아직도 쓰고 있다면 그게 용납이 되겠느냐. 아무래도 세금이 좀 엄한 대로 새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하죠. 이거는요, 방송이라서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술자리에서 녹음을 해야 되는데. 예, 술자리에 가면 욕설이 난무합니다. 예, 다들 겪었으니까요. 예. 전투복은 왜 땀이 안 빠집니까? 어떻게 특수하게 그렇게 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 4, 5년 걸쳐서 개발을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땀이 안 빠지는 전투복인데 예. 참 웃긴 게 뭐냐면 이것도 에피소드가 있어요. 아주 좋은 걸 개발했다. 예. 미군 스타일로 만들었다. 예. 라고 해가지고 그 원래 군인들이 보면 팔 몇 번 접냐 이걸 나름대로의 그 예. 즐거움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개발한 사람들이 이건 미국 스타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접으면 안 된다. 예. 라고 해가지고 안 그래도 이 땀복으로 만들어 놓은 이 전투복을 절대 못 걷게 하는 거예요. 요즘은 땀이 안 빠지는 거 만들기가 더 어렵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민원이 엄청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그때 군 관계자랑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여튼 그거 팔 접는 거 해결 안 해주면 내가 그 국방부가 원하는 뭐 이렇게 계속 딜을 하겠다, 잡고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풀어주는 얘기를 했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만들고도 잘못되고 실제로 더 웃긴 건 땀이 안 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때 납품했던 11만 벌 정도의 초도 물품이 전부 다 불량품이었어요. 뒷품원에서 스스로 인정한 전량 불량품. 왜 특히 사병들을 상대하는 군납 제품들은 다 이렇죠? 하나같이 다 그래요, 하나같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냥 기본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가격은 왜 이렇게 비쌉니까? 뭐 담요가 10몇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예. 사대 담요도 10몇만 원 안 해요, 요새 이렇게 얇은 거는. 그렇죠. 가격은 왜 이렇게 비싸요, 또? 같은 가격인데 옥션에서 사가지고 그냥 들어가면 오리털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요. 군에서 주는 건 솜털로 돼 있고 뭐 이제 이런 거 아닙니까? 그 돈이 어디로 새는 거 아닙니까? 그냥 부풀리고 또 중간에 없어지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인데 방탄복은 왜 방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런 거 많아요. 총에 뚫리는 방탄복, 가라앉지 않는 잠수함, 물에 뜨지 않는 구명조끼. 뭐 이제 하여튼 참 시리즈로 많이 있는데. 군대는 신기한 물건. 도대체 이걸 어디서 만들었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엄청나게 많잖아요. 예. 이게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소비자. 우리 국민들도 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군대는 원래 그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제. 네, 넘어가 버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병장 유니온도 협동조합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잘못되면 이걸 문제 제기를 하고 그냥 21개월 넘기면 끝나는 거야. 아유, 그러고 나서 우리 국민들 그러잖아요. 자기 군 생활은 정말 힘든데 개구리 마크를 딱 다는 순간 뭐라 그러냐면 군대는 더 빡세져야 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끝났으니까. 네. 근데 군에 있을 때 이거 얘기해봐야 되나? 그러니까요. 그리고 얘기할 데가 없어요. 자기 상관한테 얘기해봐야 돌아오는 건 눈치. 얼차례만 안 받으면 다행이죠. 100만 원짜리 USB는 또 뭡니까? 그래서 그 금으로 만들어도 100만 원은 안 해요. 다이아몬드로 만들려야지. 왜 이 군에 납품하는 것들은 더 시중가보다 비싸죠? 품질은 더 떨어지는데 품질은 시내에 나오면 아무도 안 살 품질인데 가격은 제일 높아요. 예. 이게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군용품이라고 옵션을 하나씩 여는 거거든요. 아까 99만 원짜리 USB도 그 ROC라고 흔히 말하는 군사 요구도라고 하는 견적서에 뭘 요구를 하냐면 예를 들면 추위에 일반 USB보다 뭐 1도 더 그 감당하도록 해야 된다 뭐 이런 걸 여는 1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실은 일반 상용품으로 쓰면 공개 경쟁을 시키면 됩니다. 그럼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는데 우리 TBS에서 A4 용지를 사는데 원래 1mm짜리를 그냥 쓰면 되잖아요. 근데 군용으로 1.1mm를 우린 쓰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그러면 한솔이나 이런 데서는 납품할 수가 없어요. 미리 그 정보를 알고 있는 업체. 1.1mm로 공고를 낼 거다라고 하는 업체와 미리 짜고. 거기서부터 유착이 시작되는 거군요. 그 업체만 납품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업체만 납품할 수 있으니까 그 업체가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마음대로 있고.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업시킬 수 있고. 군에서는 그걸 알면서도 그 가격을 어차피 자기 돈 나가는 거 아니니까. 그러면 상호 간에 좋은 방법을 택하는 거죠. 그래서 남는
잉여 이익 일부가 어떻게든 돌아서 이렇게 방산 비리에 그 종잣돈이 되는 거죠? 예, 이제 그렇게 되는 모습이 엊그제 이제 감사원에서 감사보고 나왔고, 예. 대통령도 말씀하셨던 카이의 이제 수리원 연구 개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연구비를 부풀려가지고 예. 중간에 누군가로 돈이 돌아가고 이런 이 커넥션들이 생기는 거죠. 친인척을 동원해가지고. 예. 차장의 처남이요? 예. 차장의 처남한테 처남에 무슨 힘이 있다고. 당연히 대표가 개입하지 않았겠는가 의심이 드는 건데,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차장도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차장의 처남한테 몰아주고 그 중에 절반 띵 했다는 거 아닙니까? 카이가 그런 걸로 많이 유명한데, 직원들 상여금을 준다고 선물 사는 비용을 쓰고는 상품권으로 한 7억 정도를 더 삥을 뜯어요. 중간에. 그리고는 그게 어디로 갔는지 지금까지도 몰라요. 몰라요? 예, 7억의 상품권이 도대체 지금까지 어디로 흘러갔느냐, 이게 정치권으로 갔느냐, 어디 로비로 썼느냐라고 하는 게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죠. 이 업체 선정에서부터 그러면은 이걸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 비리들? 그러니까 사실은 상용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상용품을 이제 좀 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납품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물품들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안 되는 물건이 뭐가 있어요, 이제? 별로 없잖아요. 네, 사실 거의 없어요. 군용품도 요즘은 민수가 훨씬 더 좋거든요. 네. 그 관급 장비라 그래가지고 관에서만 만들어야 된다. 국가가 직접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장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국가 기술이 훨씬 더 셌으니까 그렇게 왔었는데 통영함 때, 그러니까 세월호 구조함으로 보내려고 했었던 통영함 있지 않습니까? 근데 통영함이 밟지 못했던 이유가 대우조선이 배를 안 만들어서가 아니잖아요. 네. 배는 다 만들었어요. 근데 관급 장비라고 몇 개 빼놓은 것들이 있어요. 국가가 내가 직접 하겠다. 예. 예를 들면 소나라고 해서 그 해저 레이더인데 그걸 잘못해가지고 군용 고등어 잡는 어군 탐지기로 산 거 아닙니까? 그게 대우조선이 한 일이 아닙니다. 그걸 국가가 직접 하겠다라고 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통영함에서 문제된 건 민수는 다 끝났어요. 근데 관급 장비 열 몇 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아서 배가 뜨지 못한 거거든요. 그것도 틀림없이 이런 식의 입찰 단계에서부터의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걸 뻔히 알면 알 텐데 왜 안 고쳐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관급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버려서 공개 입찰로 거의 대부분의 일들을 돌리면 됩니다. 그리고 민간 기술이 훨씬 더 셉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좀 전환시키고 또 입찰도 너무 기간을 짧게 줘요. 그렇겠죠. 다른 업체 못 들어오게 하라고. 아까 A4 예를 들었습니다만 1.1mm로 예를 들면 입찰 기간을 1년 후에 한다라고 하면 한솔재지도 다들 들어오겠죠.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근데 1.1mm로 2달 안에 납품이 가능한 업체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 그 조건 자체가 그 특정 업체 외에는 절대 못 들어오도록 할 수 없게끔 하는 거죠. 입찰 조건이 아니라 입찰을 못 들어오게 하는 조건이죠. 다른 업체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그 생활 필수품들 뭐 수통이나 전투화나 뭐 이런 것들은 뭐냐면 그 군인공제회나 아니면 제한군인회 그리고 보훈단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법으로 그 단체들에게 이런 물품들을 납품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한 20년, 30년 전까지만 해도 그 회사가, 보훈회사가 대부분 그 근로자들도 전부 다 이제 보훈 대상자들이 운영해 왔었는데 이제 그럴 만한 연세가 다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표자 한두 명만 보훈 대상자고 나머지는 다 일반인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통로만 한번 거쳐서 통행세만 받고 납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제도들을 좀 바꿔내면 아까 그 전투복도 전량이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업체는 다시는 입찰 못하게 해야 되죠. 그래서 입찰 제재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입찰 제재를 받긴 했는데 납품할 수 있는 업체가 없으니 내년에도 또 그냥 입찰에 전량 불량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또 물량을 보장받는.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이게 이제 일반 시장, 일반 상업시장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있을 수가 없고 퇴출되고 끝장났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일반 그 직원 복지용으로 뭘 줬는데 그 직원들한테 당연히 지급돼야 하는 건데 그거를 뭐 전쟁 나면 준다고요?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주겠다, 나중에 앞으로. 경제 위기가 닥쳐오면, 세계 경제 위기가 닥쳐오면 주겠다.
컴퓨터를 사놓고. 펜티엄으로 다 사놨는데 네. 창고에 있고 그러니까요. 지금 일단 486으로 써라 이런 거죠. 세계 경제 위기가 곧 올지도 몰라 이러면서 말이 안 되거든요. 상식적으로. 그러면 그 수통을 사놓고 아직도 대부분은 지급을 못 받았어요? 안 받은 데들도 있긴 할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분출을 했을 텐데. 예, 이런 논란이 되면서. 예. 아직 안 받은 지역이 있으면 꼭 제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안 받은 지역들은 대부분 이런 이유였다. 이런 이유죠. 예, 예. 창고에 있습니다. 창고에 없진 않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그러니까 사단장이 새거 왔어? 근데 또 전쟁금 남 써야지. 예. 혹은 높은 사람 오면 새 걸로 이제 깔고 이제 이러는 거죠. 아까운 거예요. 그 10,000원 이렇게 어렵게 해서 국가의 물품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군인들이. 사람은요. 거기서 그 물통에 물 넣어 먹어야 되는 사람은요. 네. 기본적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사병 한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는 거예요, 정말. 그게 너무 오래 지속됐고요. 예. 그런 인식을 이 군 장교들이 너무 오랫동안 해왔고요. 그렇게 군이 창설된 이후로 계속 지금까지 똑같이 지내왔으니까 문제의식도 못 느껴, 자기들끼리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도대체. 그러니까 근데 그 문제의식이라는 게 우리 뭐 문민 국방장관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인권의 측면이나 이런 복지의 측면은 그 지금 국방장관 입장에서 봐도 야, 그 부대 시찰해보면 20년 전에 내가 군생활할 때에 비하면 내 대장할 때에 비하면 보이스카웃이나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겠어요? 사실은 세탁기도 있어? 뭐 이러면서. 세탁기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런 뭐 인식을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지금 동시대적 사고를 못 해요. 예. 세탁기가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기계가 있는데 왜 사람이 빱니까? 예. 기계를 돌리면 되는데. 세탁기도 웃긴 일이요. 그 세탁기 월급 한 10만 원 받아가는 이 군인들한테 세탁 한 번에 1,000원, 건조 한 번에 500원. 그것도 진짜 이렇게 받아가는 거잖아요. 정말 때려주고 싶어요. 예. 누가 결정했는지. 그 컴퓨터도 요즘 공공기관에서 컴퓨터 유료로 쓰는 데 없습니다. 동사무소 가도 민원인들 컴퓨터 다 공짜로 해주거든요. PC방을 만들었죠. 네. 근데 군인들 PC방 1시간에 540원씩 이렇게 막 받잖아요. 응? 사이버 직장보방이라고. 미친 거예요. 군인공제가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 좀 철폐해야죠. 이 진짜로 국방장관이 민간인에서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간인이 지금 이제 군 생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군을 제대한 직후는 그건 고생담처럼 얘기하지만 사회생활을 한 5년, 10년 이상 지나고 나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화가 나요. 야,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사회생활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민간 출신의 국방장관이 가서 이렇게까지 말이 안 되고 군이 돌아가고 있는지 전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한번 확 뒤집어야지. 사실 우리 군이 몇십 년간 군이 이제 전쟁하라고 있는 조직이잖아요. 6.25 이후에 그리고 베트남전 참전 이후에 그 사이사이에 군이 한 게 뭐 있습니까? 군은 전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런 뭐랄까 방산비리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런 방산비리에 온상이 됐는데 군이라는 특성 때문에 아무도 제대로 통제를 못했거든요. 예. 그동안은 뭐 아까 보훈단체들이나 이런 단체들도 적폐죠. 그런데 누구도 말하기가 껄끄럽고 그러니까 말하지 않고 넘어가 버리고 또 그동안 오랫동안 쌓여있었던 유착관계들 이런 걸 끊기 싫고 뭐 이랬었는데 자기도 혜택을 입을 수 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것들 좀 확 끊어놨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정말 단호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정말 단호하게. 또 사법부에서만 검찰개혁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연공서열 그리고 뭐 전관예우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국방부처럼 전관예우나 학연이 센 데가 없잖아요. 검찰은 그래도 스카이가 중심이라고 해도 몇십 개 대학이 있어요. 근데 육군은 육사 하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해군은 해사 하나 있고 평생 한 번 관계가 맺어지면 상하 관계로 죽을 때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는 그 처음에 시작된 소위 인간할 때부터 연공 서열을 한 번도 넘어가 보지 못하는 그렇죠. 그런 관계에 있는 서열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도 빨리 좀 타파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유럽 같은 곳에서 민간인도 아니고 아예 여성으로 여성으로 국방장관을 막 갈기 시작했잖아요. 지금 EU에 있는 국가 중에 6개 국가가 여성 국방장관이고요. 그러니까요. 뭐 심지어는 임신한 상태에서 맞습니다. 사열받고 있는 사진도 많이들 보셨을 이유가 거예요. 있어요. 이유가 생각해 보면
그 눈으로 바라봐야 제대로 보인다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이분들은 정무적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 보건복지부 장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유시민 장관 이렇게 떠올리지 않습니까? 아니요. 근데 그렇습니다. 유시민 네. 장관이 의사 출신이냐, 뭐 약사 출신이냐, 아니죠.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런 의사 출신이 보건복지부 장관 된다고 훨씬 그 일들 다 잘할 것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예. 김광진 의원님은 최초의 육사 회사 출신이 아닌 국방장관을 노리십니까? 아이고, 저는 군령권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군 네. 통수권에는 관심이 좀 있습니다. 일단 국방장관이라도 어떻게. 이게 사실 이 군납비리 문제는요, 이 해도 방산비리 문제는 너무 방대하고 너무 종류도 많고 그리고 아주 낮은 단계부터 시작돼가지고 끝이 없어요, 끝이. 예. 저희가 오늘은 첫 시간인데 이 방산비리 문제는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으니까 틈틈이 예. 모시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사례들 연구를 좀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그래서. 사례는 무궁무진한데요. 네. 사실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군대 얘기를 들으면서 웃고 다 넘어가 버리거든요. 원래 그냥 군대는 그래. 그렇지 라고 않다니까요, 하는, 이제. 네, 하는 생각들이 좀 많은데 네. 진짜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원래 그래왔던 건 없다. 이제는 싹 바꿔야 된다. 맞아요. 잘못된 사람들 다 처단하자라고 하는 그 생각들을 국민의 뜻이 모아줘야 되는데요. 군대 사법부 이런 건 개혁하자. 윤일병 사건, 임병장 사건 나고 네네. 나서 라고 해서 국민 여론이 높을 때는 군대가 막 변화할 것처럼 얘기합니다. 네. 군사재판도 폐지하고 뭐 하겠다. 근데 여론이 조금 수그러드니까요. 잊어버리면. 그때 약속했던 거 단 한 건도 안 지키거든요. 왜요? 아니, 수통만 생각해보세요. 제일 간단한 전군의 수통 교체하는데 25억. 이게 창문 일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김강진 전 의원이 처음으로 한 거예요. 이때까지 그 무수한 국회의원들이 한 번도 안 한 겁니다. 그 수통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매일매일 물 먹는 데잖아요, 맞아요. 거기가. 근데 거기가 2차 대전 때. 그 씻는 방법도 하다못해 그럼 약품이라도 주든가. 예. 소독할 수 있는. 없어요! 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도 모래 넣어서 흔들고 막 비누 넣어서 흔들고. 그 모포도 실제 씻는 방법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광 소독하잖아요. 그냥 그러니까요. 햇볕에 말리라고. 이 지금 군에 보급된 세탁기에 그 모포를 돌릴 수 없을 거거든요, 아마도. 그걸 돈을 받아, 왜, 군에서. 하면 할수록 열받아요. 이 군인 사병들은 인간 취급도 못하고 오히려 그 사병들을 돌을 빼먹는 기계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세탁기를 돌을 맞습니까? 예. 아니, 사병들이 거기서 사적 일을 했나요? 그것도 그 깔때기로 치자면 제가 전수 다 바꿨습니다. 예, 이제 더 이상 현재 계약 기간이 만료된 2017년 말이 되면 2018년부터는 세탁기 건조기 전부 다 국가가 지급합니다. 예. 그래요? 근데 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길거리 가서 막 이렇게 악수하고 막걸리 마시고 이런 걸 잘해야 되는데 네. 의정 활동을 너무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뭐 예를 들어서 헬기 수리온이라든가 카이라든가 등장하는 방산비리 통영함이라든가 구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도대체 왜 이러냐, 구조가 왜 이러냐, 열받는다, 여기까지만 얘기했어요. 예. 원래 그 얘기하러 왔는데 앞에가 길어졌네요. 아니, 이게 더 중요해요. 사람들이 피부에 와닿거든요. 수통 겨우 받고 났는데 아직 보급이 안 돼. 예. 이게 도대체 조직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정상의 조직이 아니잖아요. 요 얘기를 저희가 방산비리 나올 때마다 전화 드릴 테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전화가 아니라 나와주세요. 왜냐면은 국회의원도 아니고 바쁘지 않으시잖아요. 나오는 출연료가 좀 더 높기 때문에 항상 나오겠습니다. 방산비리, 전문 전 의원으로. 아이고. 저희가 사태가 터질 때마다 모시는 걸로. 예. 비리 전문 의원이면 안 되는데. 아니, 이걸로라도 이름이 알려줘야죠.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국회의원도 아니고. 예. 요즘 뭐 하십니까, 그럼? 요즘요? 예. 열심히 잘 놀고, 우리 아이가 태어난 지 35일 돼가지고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는 계속 열심히 보시고요. 가끔 방산비리 때문에 방송에 나와가지고 예. 자세하게, 쉽게. 알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자기 경험을 살려서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야, 수통이 다 교체돼가지고 다 수통을 들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또 손에 안 들어가는군요. 참네.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문자가 아주 쏟아지네요. 예. 보통 이런 것은, 탈당파 의원들이 나오거나 대선 후보급이 나왔을 때 쏟아지는 문자 분량이 쏟아집니다. 군용 양말 얘기도 나오네요. 행군하고 벗었을 때 모양이 그대로 유지되는 땀이 고이는 양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완벽한 흡수 기능을 자랑하는 판초. 판초는 비를 튕겨내야 되는데 모포를 털면 찢어져요. 사가서. 취침 시간에 화장실 가면 혼날까봐 수통을 요강으로 사용했던 생각이 나네요. 그런 수통입니다, 이게. 너무 많아요. 남성분들은 대부분 한 번씩 겪었던 일일 테니까. 저희가, 이거 조금씩 바꿔가는데, 뉴스 공장이 노력해보겠습니다. 큰 방산 비리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사람이 사람답게는 살아야죠, 거기서. 자, 굉장히 많은 문자 한꺼번에 쏟아졌고요. 저희가 정리해서 내일 좀 소개해드릴게요. 프랑스에서 듣고 있습니다. 파리의 낭만을 깨는데 뉴스 공장만한 게 없어요. 불친절한 애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래 화요일에 남자인데 오늘은 패널 땜빵을 하러 나왔어요. 오늘 패널 정태인 소장님이 갑자기 일이 생기셔가지고 저희가 일이 생길 때마다 가장 먼저 전화기를 들고 양지열 변호사를 찾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땜빵 하시죠. 자, 오늘은 그래도 본인 시간도 아닌데 땜빵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마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방문 판매 마왕이라고. 방문 판매. 이미 스스로 자백을 했어요. 이제 수능이 되더라고요. 다도 얻어맞으니까. 안 때려주면 이상해. 땜빵 마왕. 갑자기 6시 20분에 전화를 해서 나와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제 전화한 것도 아니고 오늘 새벽 6시 20분에. 새벽 6시 20분에. 정태인 소장님이 못 나온다고 하십니다. 그래, 그럼 양지열 변호사 불러. 그럼 보통 이제 이렇게 새벽에 하면 급하게 섭외했다고 다들 짜증내거나 자기가 너무 저렴하게 보일까봐 스케줄이 있다고 하거나 하나 양지열 변호사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그러지 말고 어제 중요한 문건 때문에 급히 바꿨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안 될까요 혹시? 네, 사실이 아닌데요. 제가 오늘 새벽에 전화하는 걸 봤습니다, 옆에서. 그럼 어떡하냐? 양지열 변호사가 있잖아요. 뭐지? 이건 이제 패널 땜빵까지. 알겠습니다. 중요한 그래서 일이니까. 새벽에 전화하면 전화 안 받을 줄 알았어요. 아니, 사실 제가 눈이 이제 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새벽에 잠이 안 와가지고 뉴스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당황했죠. 6시 20분에. 저희도 이 시간에 전화 안 받거나 받아 짜증낼 수 있다. 새벽부터. 눈 뜨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반갑게 알겠다고 달려가겠다고. 마침 문건 얘기하고 보고 있었어요. 뉴스. 알아서. 자, 그래서 달려온 분입니다. 자, 캐비넷 문건. 오늘 얘기해 볼까요? 깜짝 놀랐죠.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문건이 있다라고 해서 청와대에서 전수조사를 해보겠다. 혹시 또 남아있는 게 있을까 싶어서. 훨씬 더 많이 남아있어요. 그랬더니 정말 어마어마하게 남아있었죠. 이번에 이제 정무수석실에서 한 1,300여 건이 남아있었고 2015년 3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정말 최근까지도 남아있었던 내용도 겁니다. 우리가 애타게 찾던 것들. 그렇죠. 그리고 간접적으로만 얘기를 했어요. 왜 간접적으로 얘기를 했냐면 지난번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건 자필 메모 이런 것들 위주로만 공개를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수석비서관 회의 공개 자료, 회의 업무 자료가 공식적인 업무 자료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당시 이거를 기록한 기획비서관이 맞다, 이건 내가 기록한 게 맞다라고 인정을 했고 그 기획비서관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청와대에서 일을 하고 있죠. 하고 있고 그 수석비서관 회의 내용 자체는 잘못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청와대에서 볼 때는 전체 연결 상황을 봤었을 때 여기서 삼성 얘기가 나오고 여기서 세월호 얘기가 나오고 여기서 무슨 블랙리스트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큰 틀에서 봤었을 때는 분명히 불법적인 것의 일부가 될 수 있다까지만 밝혔어요. 그러니까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검토를 하겠죠. 공개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제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냐. 거기도 율사들이 있을 테니까요.
근데 당연히. 그것도 제가 봤었을 때는 원래 공개하는 게 맞아요. 공개할 수 있는데 다만 정치적인 반발 같은 것을 막기 위해서 그냥 청와대에서 자중하고 있는 것 뿐인데 저는 이게 자중하는 게 맞는지 좀 판단을 좀 달리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모조리 다 공개해버려요? 왜? 이건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법 1조에 뭐라고 돼 있냐면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다. 그래서 6조인가 딱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기본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왜 만들었냐면 각 정권 바뀔 때마다 자기네들끼리 다 문서 비밀로 해버리고 안 넘겨주니까 아니 이게 나라가 바뀐 거냐 정권이 바뀐 거지. 그래서 우리는 기록으로 남기겠다. 그걸 하나하나 다 기록하겠다라는 취지로 만든 거거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뭐 100만 건을 남겼죠. 그러니까 네. 좋은 취지에서 만든 건데 이걸 뒤집는 거예요. 자꾸 이걸 그래서 그 뒤집어서. 기록하는 사람이 엄청 고생했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놓고 무슨 청와대 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기록하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제가 이거를 할 때마다 화가 나는 게 그것 때문에 가장 고초를 겪은 분이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거든요. 본인들이 남긴 기록 때문에. 본인은 좋은 취지로 남겼는데 그것 때문에 사법 만들었다고 또 뭐 빗대 그 행정관들 기소했었죠. 얼마 전에 NLL 대여록 가지고도 문제가 됐었을 때도 초보는 없었다고 그 사람들만 애꿎은 사람들 기소했었잖아요. 네. 결국 다 무죄로 밝혀지긴 했지만 근데 취지는 그런 좋은 취지였는데 벌써 반론이 막 뭐라고 나오냐면 대통령 기록물이니까 공개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식의 일부 언론에서 반론을 애초 공개가 정신이고 예. 일부 시한을 정해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데 뭐 국가 그 해외 정상과의 어떤 문제라든가 국방, 뭐 예. 안보, 뭐 개인적인 비밀 이런 것만 예외로 한 건데 예. 원칙과 예외를 뒤바꾸는 주장들을 막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거기서 나온 문건들이 자기한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수 있죠. 심지어 오늘 어떤 언론에 지금 이제 뭐 야권 의원 한 사람의 멘트를 빌려서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대통령 기록물의 입법 취지가 전 정권의 기록을 다음 정부가 보지 못하게 하는 게 입법 취지라고 그렇게 야의 코트를 따서 인용을 해놨는데 사실 아니다 전혀.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전 정권의 기록을 다음 정권이 못 보면 이게 그러면 나라가 유지가 됩니까? 국가의 연속성이 없어지는 거죠. 네. 국가의 연속성이 생기라고 만드는 당연히 법안인데.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나온 것들은 다 범죄 현장에서 쏟아져 나온 증거물들이에요. 자, 알겠고요. 네. 그러면 실제 그게 재판에 영향을 주려면 소정의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절차를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은 청와대에서 원본은 대통령 기록물 기록관으로 이관을 시켰고요. 사본들 중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정정합니다. 사본들을 다 특검에 넘겼어요. 네. 특검 같은 경우에는 현재 특검에서 기소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직접적으로 증거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을 간추려서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했고 네.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특검은 지금 수사를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찰에 넘기겠다고 지금 했고 공소유지만 하는 거죠. 공소유지만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데 문건들 지금 벌써 2개를 합하면 1,700건 가량이 나온 건데 그 문건들마다 성격이 좀 다를 겁니다. 어제 새롭게 발견된 것들처럼 청와대 수석 비서관의 그 회의 자료 같은 경우는 아예 이것 자체가 공문서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는 내용에 그러니까 재판에 도움만 된다고 치면 증거로 제출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문건들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작성자를 확인해야 작성자를 확인해야 됐고 작성자로부터 이 내용이 당신이 작성한 본인이 그대로 작성에 맞다. 기록된 거를 받아가지고 제출을 해야 되고 그때도 상대방이 만약에 이건 인정 못한다고 하면 네. 작성자를 불러서 증인신문을 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죠.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 측이라든가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증거를 인정 못하겠다고 하면 결국은 작성한 사람을 불러야 되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저는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정황 증거들은 나왔어요. 왜 국민들이 이거를 충격적으로 안 받아들이냐면 내용들은 다 아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어차피 이렇게 했다며. 네. 그리고 특검도 밝혔고 검찰도 밝혔거든요. 그렇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다만 중요한 거는 실제 청와대에서 그런 일을 했다는 증거가 나온 적이 없어요. 내부에서는 이런 증거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수첩 정도가 물증으로 나왔죠. 안정범 접석의 수첩 정도가 나머지는 나왔고 진술입니다. 진술. 다 진술이고 바깥에서 그것도 진술도 이런 거죠. 블랙리스트면 문체부에 가보니까 블랙리스트가 있어. 문체부 직원이 우리는 위에서 지시를 받은 거야. 근데 위에서 지시를 했다는 증거가 없어요. 단적으로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삼성의 합병을 도와줬다는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법원에서도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행위 자체만 판정을 했지 지시를 받았냐 안 받았냐는 보류를 했어요. 밝혀내지 못했다는 근데 거죠. 그게 청와대에서 했다는 게 누구나 지금은 알고 있지만 그게 이번에 비로소 그걸 입증할 수도 있는 문서가 나온 것이고 그중에
그렇게 연결될 문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청와대에서 밝힌 거죠. 네. 모든 거에 다 삼성 관련됐고 세월호 관련됐고 블랙리스트 관련됐고 그 행위는 이런 회의 끝에 나온 행위가 아니냐. 그렇죠. 이 회의는 왜 하냐. 누가 지시해서 이런 회의를 했느냐. 네. 이렇게 따져가가지고 그렇죠. 위에서 지시받았다. 아니 조윤선 전 장관도 본인은 블랙리스트 모른다라고 눈물을 흘렸잖아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 나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 이번에 나온 게 비서실 회의거든요.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제대로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여태까지도 거짓말을 했는지가 밝혀질 수 있는 중요한 키들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예. 실제 그렇게 되기까지 몇 가지 장애가 있어요. 시간이 없다. 물론 그런 부분들로 있죠. 물론 당장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8월 2일까지는 결심을 해야 재판을 마쳐야 8월 16일까지는 선고를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검찰 쪽, 특검 쪽에서 이렇게 새로운 자료가 나왔으니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하겠죠, 아마도. 그거는 여러 가지 이게 연기를 그걸로 연기를 할 수는 없는 게 구속 시한의 문제가 있잖아요. 구속 시한은 8월 20 며칠까지지 않습니까? 8월 17일까지예요. 8월 17일이요? 네. 한 주라도 미뤄달라고. 아니, 그게 그런 식으로 안 된다는 걸 아시잖아요. 왜 전문 피의자께서 왜 그러세요? 아니, 특수 상황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혐의 사실을 추가할 만한 것들이 혹시라도 나온다라면 모를까. 지난번 정리라도 증언을 했으니까 그런 게 없으면 불구속 상태라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구속 상태에서 끝내고 싶어 하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그렇죠. 이제 증거 가치가 얼마나 크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고 한 가지 더 이제 가치가 있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시간이 좀 있어요. 박 전 대통령은 시간이 그래도 있는 편이죠. 그런데 이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시간도 촉박하고. 근데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그 재판이란 말이죠. 굉장히 그러니까 줬다는 사람이 확실하게 준 거를 여기서 뇌물로 되면 그럼 나머지는 거의 이제 반자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러니까요. 여기서 근데 뇌물죄 그래서 여기서 모두가 같은 편이 된 거 아닙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래서 이 재판에 증인으로 안 나가려고 구인장이 와도 구치소에 구인장을 보내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구인장이 필요 없으라고 구치소에 넣어놓은 건데. 그렇게 보면 19일 날이 그래도 안 나와. 중요한 기점이 될 거예요. 일단 구인장을 그러니까 강제로 끌어올 수 있는 거를 일단 법적으로는 받아놨는데 집행된 사례는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아니, 구치소에서 나 안 나간다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구인장이 언제나 부를 수 있으라고 거기다 구치소에.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그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당시에는 도주의 위험이 있으니까 어디 못 가게. 죄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구속시켜 놓은 건데 지금은 그렇게 구치소에 있는 사람이 안 나간다고 하니까. 그렇죠. 또 한 번 구인장을 한 걸 발부했죠. 아니, 발을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구인장을 발부했는데도 안 나왔거든요. 네, 지난번에도 사실은 발부했었는데 안 나왔거든요. 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네. 몸이 힘드셔서 그런 거죠. 그때는 그때 2번 거절했을 때는 몸이 힘들 때도 아니었어요. 그랬나요? 지금은 하다못해 네 번째 발꼬락에도 아프시죠. 근데 하여튼 어떻게 될지는 근데 만약에 정말로 근데 시간이 좀 촉박하긴 한데 검찰이나 특검에서 어떤 의지를 보일지가 이번 19일에 좀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봐요.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은 사실은 재판 운명 공동체거든요. 그렇죠. 그 첫 번째가 이재용 부회장이고,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불리한 증언을 절대 최순실 씨도 하지 않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예 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근데 문서가 그거를 낄 수 있을지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지난번 민정수석실에서 나온 것도 삼성 경영승계와 관련된 얘기들이 나왔는데 문제는 그거는 자필 메모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분의 메모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어서 그와 관련된 비슷한 것들이 나머지 300건 중에 얼마나 들어있는지가 정말 어마어마한 관건이죠. 검토하고 있겠죠 지금 검찰에서. 그러니까요. 그 중에 결정적인 문건 한두 개가 나오면 이재용 부회장의 이제 재판에 이게 작용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 하나 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근무 기간에 작성된 내용이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모른다고 하는데. 근데 어제 모른다고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우 전 수석이 그 전에 발언 치고는 많이 얘기를 했어요.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 무슨 내용인지도 모른다. 물론 피고인으로서 이게 일단 검찰도 증거로 내밀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 파악이 안 되는 건 당연한데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라는 것은 그동안 우병우 전 수석이 이 상황을 통제해왔던 어떤 것에 비춰본다면 굉장히 당황한 데서 나온 얘기예요. 진짜 뭐가 있는지 모르겠죠. 상황 파악이 안 되는. 왜냐하면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본인의 어떤 추가 기소가 가능할 만한 내용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당황한 거예요. 이것들이 내가 다 지우라고 했는데 이거를 놔두고 나온 거. 본인은 휴대전화 있는 것도 깡통으로 다 만들어놨는데. 제가 그래서 이 일은 어떤
우리가 흔히 비판하는 공무원 마인드에 의도치 않은 긍정적인 효과라고. 자기 캐비넷만 치우고 나오면서 남은 거다. 저는 그러니까 어떤 내부 고발 취지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의도적으로. 반은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남겨두었다. 네, 남겨둘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사례를 알아요. 실제로. 그런데 그거 자기 책상만 남겨야죠. 다른 책상은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